2022년 8월 4일 저녁 6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로비던스 미션 비에호 병원 의사 여열은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간단한 질문을 한 뒤 독극물 투입 혐의를 제기하며 즉시 체포했습니다. 여열은 당황하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석을 요청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은 그녀의 보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여열은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주인공 여열과 진리추는 미국에 거주하는 화교 부부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의사로서 높은 수입을 자랑하며 미국 어바인에 위치한 약 270만 달러, 약 38억 원짜리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과 2014년에 태어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기엔 완벽한 4인 가족도 결국은 붕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22년 4월부터 진리추는 자주 몸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주로 장과 위의 통증, 설사 등의 증상이 있었고 자신이 마시던 차에서 이상한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리추는 당시 53세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의 병원에서 방사선과 레지던트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증상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한 달 동안 몸이 점점 더 약해짐을 느끼고 결국 근무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위염, 위궤양, 식도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리추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아픈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자신이 먹는 음식이 아내나 장모의 손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메라를 구입하여 부엌에 설치하고 이 모든 일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내는 한 달 동안 3번이나 빨간색 플라스틱 병에 든 액체를 그의 일상에 사용하는 컵에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7월 11일과 18일 여열은 세면대 아래에서 빨간색 플라스틱 병을 꺼내 매우 침착하게 물컵에 액체를 붓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캡처에서는 진리춘이 그 컵을 들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월 25일에도 빨간색 플라스틱 병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진리춘은 이 빨간색 플라스틱 병이 배수관 청소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남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소제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죠. 주성분은 표백제와 가성소다로 배수관의 가벼운 막힘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8월 4일 아침, 진리추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자신을 해쳤다고 신고했고 이어서 경찰서로 가서 비디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신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즉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의 단독 양육권을 다른 한편 여열은 체포된 후 보석금이 단 3만 달러, 약 4,2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의 상해죄의 보석금은 대개 100만 달러, 약 14억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이 비디오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춘의 증상이 하수구 청소제를 섭취한 결과라고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해친 죄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열은 유명한 피부과 의사로 해로운 물질을 투여하는 데 있어 매우 은밀하고도 효율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구 청소제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여열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45세, 모국어는 중국어로 2006년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베스 이스라엘 집사 의료센터에서 인턴을 거친 뒤 30살이 되지 않아 보스턴 의학센터에서 레지던트 의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33살의 나이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이후에는 프로비던스 교회 병원에서 2명뿐인 피부과 의사 중 1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세 피부 수술 인증을 받으며 피부과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의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열의 배경을 살펴본 후 이번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이 하수구 청소제는 인간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독성 물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 화학 물질은 사람들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악취 물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마신다면 그 악취 때문에 매우 불쾌하고 코가 찡할 정도로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열처럼 훌륭한 의사가 왜 이런
매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남편을 해칠 수 있을까요? 만약 여열이 정말로 남편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10년을 넘긴 관계였습니다. 감정이 무너졌다고 해도 서로 갈라섰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남편의 생명을 위협해야 했을까요? 이번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원 심리에서 진리추는 아내가 그동안 자신과 두 자녀에게 악의적으로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만나 1년의 연애 후 2012년 7월 4일 결혼하였고 130만 달러, 약 18억 4천만 원의 집을 구입한 후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현재 27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처럼 진행되었지만 여열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으며 그로 인해 남편과 아이들은 오랫동안 언어적인 폭력을 받아왔습니다. 진리추는 결혼 이후 아내가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여열이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진리춘이 아파서 거절하자 여열은 크게 화를 내며 결국 진리추는 아내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열은 종종 모욕적인 말을 하며 그를 괴롭혔고 점차 냉정한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 대화하지 않고 아이들을 통해 대화를 시켰으며 진리춘에게는 집안일을 시키고 그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여열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발견하면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큰 소리로 질책하며 아이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화를 낼까봐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여열은 가족의 재정 상황을 진리춘에게 숨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결혼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담 후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들의 결혼은 사실상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당시 팬데믹과 집값 문제로 인해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마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두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열은 두 자녀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종종 중국어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들이 2살 때부터 자주 발생했으며 아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여열은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2~3살일 때 잠자기 전에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아이들을 깨우며 가끔 아이들이 사소한 실수를 해도 여열은 아이들을 방에서 쫓아내어 밖에서 울게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여열의 어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는 여열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고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2021년 학교 선생님은 그들의 아들이 ADHD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열과 그녀의 어머니는 크게 불쾌해하며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아들이 새 학교에서 동급생을 때려서 불려갔고 이에 대해 할머니는 아이가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 할머니는 외손자를 크게 꾸짖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더 좋은 변명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칠 때 실수를 하면 여열은 무자비하게 욕을 했고 딸이 울면서 엄마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어떤 말은 어른만 할 수 있고 아이는 할 수 없다며 여열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열은 단 한마디로 반박했습니다. 허튼 소리. 여열의 변호사는 진리춘이 고의로 카메라를 아내에게 맞춰 촬영했지만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았고 일부 영상만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내를 비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며 진리춘은 아내와 이혼하고 더 많은 재산과 자녀 양육권을 얻으려는 급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리춘이 자신이 중독된 것을 발견한 후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경찰이나 의사가 아닌 이혼 변호사였다고 말한 후 이는 상식에 맞지 않고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수구 청소제는 매우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 냄새나 맛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진리춘도 의사로서 하수구 청소제를 섞은 레몬수를 마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리춘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여열의 수입이 이미 남편을 초과하며 집안의 주요 경제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춘이 여열과 이혼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는 분명히 여열이 하수구 청소제를 물컵에 붓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열의 변호사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수구 청소제를 물컵에 붓는 것은 단지 비어있는 컵에 부어 하수도에 붓기 편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고 남편을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열은 존경받는 피부과 의사이며 진리춘이 그녀를 이렇게 모략하는 것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는 의도일 뿐이며 이는 명백한 비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명은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수구 청소제의 병 입구는 청소제를 부을 때 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쏟아지거나 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물컵의 컵 입구는 넓어서 정확하게 하수도에 붙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외부로 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열이 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을 남깁니다. 이 시점에서 가정법원에서 열린 청문회는 여열이 체포된 지 이미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었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경찰이 여전히 그녀에 대해 형사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원은 가정 문제를 처리하는 법원으로 진리춘이 신고한 가정폭력과는 거리가 먼 성격의 재판이었습니다. 오바인 경찰서 대변인은 진리춘이 경찰에 제공한 차 샘플을 검사한 결과 실제로 하수구 청소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리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체액 성분을 분석하여 독성이 하수구 청소제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청소제는 매우 강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접하면 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춘이 실제로 그 청소제를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악한 아내가 남편을 해친 사건인지 아니면 한 남자가 정교하게 설계한 재산 빼앗기 사건인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열은 세 가지 유해물질 투여를 한 중범죄와 하나의 가정폭력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에는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여열은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여열의 의사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지만 이 사건이 그녀의 의료 윤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사 자격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 중 여열의 변호사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하수구 청소제를 물컵에 붓는 것은 사실 진리촌이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은 법정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진리춘의 집은 부엌에서 개미 문제를 겪고 있었고 진리춘은 하수구 청소대를 사용하면 개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여열은 컵에 설탕과 하수구 청소제를 넣어 개미를 유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비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즉시 진리춘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그는 여열이 처음에는 하수구를 청소하려 했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개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그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수구 청소제를 개미를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주장은 처음에 하수구를 청소하려는 주장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 청소제는 그 용도가 명백하며 개미를 처리하려면 상점에서 다양한 개미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열이 남편을 개미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여열의 혐의를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범죄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열의 변호사에 의해 제시된 주장은 그녀의 죄를 부인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열의 일련의 행동들은 그녀가 스스로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여열에게 아이들에 대한 임시 제한 명령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주간 방문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열은 방문 중에 딸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자녀의 양육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만 아이들과 연락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18살이 되기까지 다시 만날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여열은 매우 중대한 형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며 의료보험과 의사 면허도 취소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료 분야에서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되며 최악의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여열이 11살이 된 딸에게 학교 심리상담사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일이 주요 원인으로 이 보고서는 결국 법원에 제출되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여열은 딸에게 집에서 사용된 하수구 청소제의 용도가 개미를 쫓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했으며 딸은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매우 괴로워했다고 심리상담사는 전했습니다. 아이는 만약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화를 내고 그 화가 너무 심해져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딸은 또 엄마와 외할머니가
가끔 자신과 동생을 쫓아가며 때린다고 했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진리춘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열은 자신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아이들을 악의적으로 대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열은 한 환자가 제기한 소송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녀의 평판은 매우 좋았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녀의 뛰어난 의술과 전문성 그리고 동정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한 환자는 그녀에 대해 길고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 환자는 여열이 자신에게 습진을 치료해준 의사였으며 초반에는 매우 인내심 있고 책임감 있는 의사였다고 평가했으나 최근에는 태도가 딱딱하고 환자를 불쾌하게 대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다른 환자가 여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수술 중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후속 치료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리춘의 여열이 하수구 청소제를 투여한 시점이 바로 이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여열의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가 그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쳐 태도가 급격히 변하고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압박이 개인 생활로 이어져 그녀가 한 달 내내 3번이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여열은 가정이 붕괴된 것 외에도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직당했습니다. 그녀의 의사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며 두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마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감옥형에 직면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인 토드 스피처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가족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어야 하며 만약 그곳조차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집의 의미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2016년 8월 한 유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생명의 죽음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당해도 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조사 끝에 이 유학생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억 재산을 가진 부잣집 딸이 왜 가난한 바텐더와 연인이 되었을까요? 또 왜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그렇게 참아왔을까요?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죽음을 부르는 국제 연애입니다. 영국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는 영국에서 9번째로 큰 도시로 면적은 약 14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인구는 약 35만 명입니다. 카디프는 지하에 풍부한 석탄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0세기부터 빠르게 발전했고 전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항구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카디프는 영국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3개의 대학이 있는데 바로 카디프 대학교,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그리고 웨일스 대학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카디프에 거주하며 이 도시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수천억 자산을 가진 한 부잣집 딸이 카디프로 유학을 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후 그녀는 학업을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오전 8시 30분 카디프의 긴급구조 전화인 999에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전화 접수원에게 자신이 어젯밤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였고 격한 감정에 휩싸여 여자친구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 호흡 곤란을 겪고 있으며 그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더니 여자친구에게 약간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몇 분 후 의료진이 엘리로드 29번지 아파트에 도착했고 부상당한 여성은 침실 바닥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으며 신고한 남성은 다급하게 그냥 몇 대만 때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여성이 광범위한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미 자발적인 호흡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대 맞은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곧이어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여자친구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여자친구를 소파에 밀쳤으며 자신이 약 10분 정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는 부상당한 여성이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은 피해자를 검사한 결과 총 41곳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수십만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기록되지만 이처럼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사례는 드뭅니다. 경찰은 즉시 신고한 남성을 체포했고 곧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중국 출신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BCC이며 1992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중국 윤헝그룹 회장 비거샹의 딸입니다. 2016년 푸른 중국 부호 리스트에서 비거샹은 67억 위안, 약 1조 3천억 원의 자산으로 548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수천억 규모의 사업을 더 잘 이어받기 위해 CC는 오빠 비저쉰과 함께 2007년 영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CC는 먼저 한 사립학교에서 중등과정을 공부했습니다. 2009년 17살이 된 CC는 아르헨티나 출신 남자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옥스퍼드셔의 한 준비학교에서 대학 진학과정을 밟았습니다. 2011년 CC는 이곳에서 영국인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CC를 밝고 외향적이며 활기차고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2014년 4월에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원만하게 이별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2012년 CC는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 입학하여 국제호텔 및 이벤트 관리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CC는 키가 155cm로 동기들 사이에서 매우 작고 아담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교수와 동기들 사이에서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교수들은 CC를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묘사했으며 그녀는 언제나 활기차고 웃음을 잃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부 교수는 CC가 항상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고 성적도 우수하여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웨일스의 학부 과정은 3년제로 CC는 2015년 6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합격하여 국제 비즈니스 관리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학부 졸업을 2달 앞둔 2015년 4월경 CC는 한 데이팅 앱에서 영국 청년 조던 매튜스를 만났습니다. 매튜스는 CC와 동갑이었고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CC는 그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튜스의 직업이 단순히 바텐더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CC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매튜스를 쫓기 시작했고 그에게 값비싼 선물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매튜스는 CC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CC의 금전적인 지원에 매튜스는 곧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직한 남자친구를 돕기 위해 CC는 두 사람의 집세를 지불했고 매튜스에게 옷과 음식 등 생활 필수품을 사주었습니다. 또한 매튜스에게 다양한 선물을 사주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심지어 그에게 자동차까지 선물했습니다. 매튜스가 돈이 필요할 때는 CC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카디프 시내 중심의 한 아파트에 살았고 2015년 8월에는 CC가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프랑스로 이주해 2달간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매튜스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경험이었고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다시 카디프로 돌아와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시내 중심 아파트보다 조건이 다소 열악한 곳이었죠. CC가 매튜스를 위해 많은 돈을 쓴 탓에 그녀의 경제적 여유가 이전만큼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C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튜스에게 돌아온 것은 그의 모욕과 폭언뿐이었습니다. 매튜스는 2명의 남동생과 3명의 여동생이 있었으며 부모님은 그가 10대였을 때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학교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매튜스의 어머니는 그가 어린 시절 심각한 가정 폭력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매튜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이후에는 다양한 술집과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매튜스는 가라데를 배웠으며 경찰에게 자신이 3가지 무술에서 블랙벨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룡 영화들을 보며 스스로 뱀 권법을 배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매튜스는 자신이 중국 문화에 매우 관심이 많았으며 항상 중국 여성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CC와 만난 후 그는 CC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C가 매튜스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때마다 매튜스는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CC를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16개월 동안 교제하는 동안
총 4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매튜스는 CC를 때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매튜스가 손찌검을 하게 된 이유는 CC가 틴더라는 데이팅 앱을 통해 벤이라는 남성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CC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날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를 한 차례 때린 후 그녀가 매우 아파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사과하며 그녀의 다친 팔에 키스를 했고 두 사람은 화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튜스는 경찰 조사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CC를 깊이 사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관점에서는 사랑이든 미움이든 모든 것이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CC의 휴대폰에 틴더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벤이라는 남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튜스와 CC는 2015년 4월에 동거를 시작했지만 2016년 3월부터 두 사람은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CC는 점점 외향적이고 활발했던 성격에서 고립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원래 좋아하던 명품 옷에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았고 외모를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연락을 유지하던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대학원 과정 중 CC의 수업 출석률은 점점 떨어졌고 과제도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1년간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C의 대학 교수는 그녀가 이전과 매우 달라졌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와 매튜스 간의 메시지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16년 3월부터 매튜스가 CC에게 문자로 폭언을 하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커플이 살던 아파트에서 자주 비명소리와 한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매튜스가 CC에게 더러운 원조교제녀라고 폭언하며 언젠가 너를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위협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은 매튜스가 CC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돈만을 사랑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매튜스에게 CC는 그저 돈주머니이자 무료로 화풀이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CC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끊임없이 언어적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렸으며 학업을 마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CC의 한 친구는 CC의 눈가에 상처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당시 매우 놀랐지만 직접적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돌려서 연애 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CC는 친구에게 남자친구와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감정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CC는 얼굴에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해 진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CC는 오빠인 비저신을 만났습니다. 비저씨는 동생이 한눈에 봐도 살이 많이 빠진 데다 눈 주위가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검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CC는 오빠가 걱정할까봐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며 눈 밑에 생긴 다크서클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후 비저씨의 여자친구, 즉 CC의 올케가 그녀의 이상한 상태를 전해 듣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CC는 매튜스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16년 7월 사건 발생 한 달 전 CC는 턱뼈가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와 매튜스가 살고 있던 집은 1층이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는 CC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8월 18일, 즉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 CC는 친구와 함께 런던에서 쇼핑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정 무렵 그녀는 런던에서 카디프로 돌아와 매튜스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역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튜스는 매우 화가 났고 CC가 한밤중에 자신을 불러낸 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밤중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차로 CC를 데리러 가는 길에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고 매튜스는 차를 멈추고 CC를 거칠게 때렸습니다. CC는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가 CC에게는 진정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웃은 새벽 1시경 남성의 고함소리에 잠에서 깼으며 그 후 밤새도록 쿵쿵거리는 소리와 여성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월 19일 새벽 CC가 오랜 시간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 앞에서 매튜스는 결국 자신이 CC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ADHD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그에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는 ADHD를 전혀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튜스가 신문 중 CC를 폭행한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Well, after the big me and Cece had an argument, it wasn't even that big. I did throw her onto the sofa once, but that was because I wanted to ask her when she come into the living room to grab a packet of fags to have one. She said that she wanted one. I said this really isn't the time right now to be sitting down and having a cigarette. I said I want to talk about this, which is then when I pushed her onto the sofa. But then it wasn't very long at all before I asked her what she was doing. She would not, where she had been today and who she was with, and she just would not tell me. So I grabbed her by the front of her t-shirt with two hands. I picked her off the sofa, and then I dragged her with one hand around the sofa, and then I threw her into the bedroom. I picked her up from there. I threw her into the cabinet. I picked her up from there. And then, well, I punched her in the stomach. She said something really, I can't put my finger on it because I was picking her up. I didn't really catch it apart from the last bit. I just lost it the moment she said, because she said something like it before. I can't remember. It was something to do with her friend Ivy. I swear. Because it's weird. But carrying on. And then after she said that, I instantly punched her pretty hard in the solar plex area around here. She instantly pretty much bent over, nearly dropped to the floor. I held her up with both my hands in front, under her arms, after I punched her, and then I could see that hurt. So I apologised to her. And then after that, then we just sat on the bed. She had a little bit of water because she said she was thirsty and she spilt it everywhere, the first cup. But and she literally necked 4 in a row of half pints of water, one after another. She wasn't even breathing, I promise you. I had to tell her to slow down. That's why she tipped it everywhere the first time. She was so thirsty, she was shaking. 사건 발생 반년 후 매튜스는 2017년 2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8년이 지나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CC는 부잣집 딸임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악습에 찌든 가난한 남자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매튜스 외에 잘생긴 남자가 없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CC가 이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CC가 올린 많은 사진 속에서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사진 촬영에 적합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매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5살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미성년자에게 낯선 환경은 매우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CC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는 2011년 11월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비극이에요. 며칠 후에는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죠. 라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별일 아니라고 하며 부모님이 너무 큰 부담을 줘서 조금 견디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표현하는 글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글들에서 CC는 자신을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전의 두 남자친구와의 이별 경험은 그녀의 낮은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CC는 사람들 눈에 비친 일반적인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콧대나 날렵한 턱선을 가지지 않았고 키도 크지 않으며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8년 동안 다이어트를 계속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고 여전히 체형은 약간 통통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비관적인 마음가짐과 곁에서 조언해줄 부모가 없는 상황은 그녀를 점점 더 자신의 단점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유럽 사회는 한 사람이 자신감 있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CC는 외부에 늘 활발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CC는 매튜스를 만나고 나서 그의 잘생긴 외모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튜스의 통제 욕구와 폭언을 직면하면서도 CC는 부모나 친한 친구들에게 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어떤 남자친구가 한 여성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시는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매튜스에게 사과했고, 이는 매튜스의 그녀에 대한 통제 욕구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사실 매튜스와 같은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인내와 타협이 결코 존중과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불러올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남녀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녀는 완벽한 연쇄검으로 1년 동안 30명의 남자와 교제했습니다. 그녀의 돈을 긁어모으는 도구로서 그녀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무작위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에게 상처받은 남자들 중 일부는 죽을 때에도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은 보통 뛰어난 외모나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키는 155cm, 몸무게는 72kg에 둥근 얼굴과 이중턱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지마 카나입니다. 외모만 봐서는 이성이 호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위해 자발적으로 돈, 자동차, 집을 바치고 결국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설사 그녀가 극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된 뒤에도 3번이나 결혼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일본의 블랙 위도우 사건입니다. 블랙 위도우는 매우 위험한 거미로 교미 후 도망치지 못한 수컷 동반자를 먹어치웁니다. 히지마 카나에는 일본 언론에서 블랙 위도우라고 불립니다. 이제 시간을 2009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9년 8월 6일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주차장에서 41살의 남성 요시유키가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이미 타다 남은 숯 화로가 놓여 있었으며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를 자살로 추정했지만 곧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유키는 전자잠금 장치로 차량 내부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몸과 차량 안 어디에서도 차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서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간관계를 조사한 결과 요시유키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동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곧 결혼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올렸고 결혼 전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진 결과 요시유키의 체내에서 과다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고 이는 자살 가능성을 거의 뒤엎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그의 약혼녀인 34살의 카나에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결혼연애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오이데 요시유키는 사망 전에 그녀에게 결혼 준비를 위해 약 500만엔, 하나 약 4,536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카나에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그녀의 거주지인 아파트에서도 요시유키가 사망한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숯 화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의사에게 처방받았던 수면제의 성분은 요시유키의 체내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조사 중에 그녀가 다른 2건의 사망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1월 31일 도쿄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53살의 회사원 테라다 타카오의 사망 현장에는 타다 남은 숯 화로가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5월 15일 시바현에서 사망한 80살의 남성 안도 케조입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의 시신 옆에도 숯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사망 원인은 똑같았고 가장 큰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카나에를 알고 있었으며 사망하기 전에 거액의 돈을 그녀에게 송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나에의 혐의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2달 동안 카나에는 동시에 3명의 남성과 교제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송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혼을 받았고 다시 숯 화로를 구입하여 기회를 엿보며 무자비하게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9년 9월 25일 카나에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만약 경찰이 제때 체포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더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해쳤을까요? 이제부터 카나에의 생애와 그녀의 범죄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카나에는 일본 홋카이도의 별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행정직원,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로 집안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나에는 4자녀 중 장녀로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카나에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능숙하게 연주하고 맛있는 요리와 디저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카나에는 어릴 때부터 비만이었고 외모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학업에 매우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대도시에서 발전의 무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자원봉사 동아리의 회장을 맡아 자주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녀는 똑똑하고 착하며 낙천적인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집에서 300만엔, 약 2,721만 원의 저축과 도장을 훔쳤고 이 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졌고 그때부터 카나에는 또래와는 다른 모습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카나에의 지갑에는 항상 만엔짜리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본 친구들이 있었고 밤에 중년 남성의 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도 있어 그녀가 원조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회상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약 40살 정도의 중년 남자친구와 교제하게 되었고 연애 관계가 확실해진 후 그 남자는 회사 운영을 핑계로 카나에에게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나에는 부모님이 화를 낼까봐 말하지 못했고 대신 친구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쳐 800만엔, 약 7,257만 원을 인출해 남자친구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발각되어 카나의 가족이 모든 손실을 변제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와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 낙방한 카나에는 작은 마을에 남아있는 것이 싫어 혼자서 도쿄로 올라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에의 첫 직장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직장을 옮겼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트 클럽이었습니다. 데이트 클럽이란 원조규제 여성을 손님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요시카와 사쿠라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연애를 빙자해 원조교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이 일을 하려면 꼭 좋은 몸매와 뛰어난 외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미적 기준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성에 대한 칭찬,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다정함은 특히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들은 대부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 덕분에 그녀는 남성, 특히 나이 든 독신 남성의 심리를 더욱 능숙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단골 고객도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몸값은 점점 올라갔고 한 번에 받는 금액은 약 10만엔, 하나 약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나에는 줄곧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은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상황에서 남성과 관계를 맺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는 금전적 지원을 받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2011년 2월 카나에는 사업을 하는 60대 남성과 접촉한 후 그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순진하고 돈이 많았으며 기꺼이 돈을 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녀의 애인이자 후원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냐면 두 사람이 교제한 6년 동안 그가 카나에게 송금한 금액이 총 7,380만엔, 약 6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이 노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카나에가 받던 돈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주로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그녀는 이 돈으로 자신보다 10살 어린 남성, 스즈키라는 젊은 남성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스즈키를 본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스즈키는 몸이 매우 마르고 얼굴형이 길며 코가 높고 일본의 유명 스타인 타마키 코우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카나에게 금전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매력으로 더 많은 남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돈을 위해 도덕과 법을 어기는 길을 걷기 시작했고 여전히 평범하고 감정 생활이 부족한 중년 남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는데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새로운 캐릭터를 설정하며 고급 요리광자에 등록했습니다. 2008년부터 그녀는 카나의 키친이라는 닉네임으로 결혼 연애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결혼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으로 포장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요리를 가장 잘하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소개하며 나이 많은 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즉시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카나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자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진을 찍으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세심하게 운영한 결과 카나에는 대량의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남성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그녀는 16개의 작은 계정을 만들었고 각 계정마다 다른 캐릭터를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없지만 꿈을 쫓는 여성 피아니스트, 진정한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소녀,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마음이 착한 간호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기소개란에 나이 많은 남성과 교제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을 명시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기꺼이 돈을 바친 이유는 이 남성들이 모두 그녀의 철저한 선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남성 팬과 짧게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첫 만남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카나에는 그에게 자신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 팬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카나에는 곧바로 자리를 떠나 남성 팬을 혼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동안 카나에는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새로운 목표를 물색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을 올려 신비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착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기 전에 이미 사랑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6월 53살의 테레다 타카오가 결혼연애 사이트에서 카나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테레다 타카오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결혼 경험이 없고 성격이 내향적이며 사람들과의 소통이 서투릅니다. 직업과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축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카나에는 자신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에게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카나에는 이메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을 찾고 싶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자신의 외모는 특별하지 않지만 글과 함께 보낸 사진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테레다 타카오는 점차 이 여성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소통을 이어갔고 카나에는 상대가 자신에게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을 감지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카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실 신체적인 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녀 관계가 조화롭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도 조화롭지 않거든요. 그러니 서로 적응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말에 테라다 타카오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메일에서 카나에의 대담한 발언은 테레다 타카오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카나에는 자신이 이미 30대이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며 테레다 타카오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나에는 안전조치 없이 연애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결혼이 가능하다고 해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오프라인 만남에 성공했습니다. 카나에는 관계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8개월 만인 2009년 2월 4일 타카오는 자택에서 숨진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현장에는 숯불 난로가 여러 대 있었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징후가 없었지만 타카오는 가족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던 노트북도 없어져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사고사로 판단했습니다. 카나에는 타카오를 살해하기 전 두 번째 피해자인 80살의 안도 케조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은퇴한 트럭 운전사는 돈이 거의 없지만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였고 그의 가족은 귀중한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인터넷에서 만난 이유는 카나에가 주도적으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의 내용과 형식은 이전의 트릭과 거의 같았습니다. 매우 존경받고 결혼을 열망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50살이나 어린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와 사랑을 마주친 것은 80대가 넘은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이는 안도케조의 남은 여생의 불타는 열정을 빠르게 자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나에의 말에 순종하며 집 열쇠와 평생 모은 50만엔, 약 453만원을 바쳤고 그녀와 함께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컴퓨터에 두 사람의 연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카나에는 그의 집에 있는 명화를 차례로 훔쳐 팔아버렸지만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가족이 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카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의 재산과 연금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결국 카나에는 그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고 2009년 5월 15일 안도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그는 불에 타 사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역시 숯화로였고 불이 났을 때 안도는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상을 기록하던 컴퓨터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는 이후 카나에를 체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3일 41살의 결혼 정년기의 집돌이인 오오이데 요시우키는 자신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카나에를 만나게 되었고 이틀간의 짧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나에가 주목한 것은 그의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검소한 생활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카나에는 곧바로 만남을 제안했고 데이트 중에는 남다른 다정함을 보이며 최대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했습니다. 데이트가 끝난 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카나에는 그에게 특별히 회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양한 암시와 자극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결혼을 갈망하는 중년의 집돌이에게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는 곧 카나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카나에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카나에는 요시오키 앞에서 요리 솜씨를 자랑하며 맛있는 요리와 디저트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관계를 맺었고 연인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카나에의 설득과 감언이설에 넘어간 오오이데 요시유키는 다음날 가족 몰래 그녀에게 자발적으로 470만엔, 약 4,264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오오이데의 가족은 카나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가족 모두는 그의 결혼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2009년 8월 5일 오오이데 요시유키는 블로그에 곧 결혼할 것이며 결혼 전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고 약혼녀를 위해 산 두 상자의 디저트 사진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 카나에는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카나에를 체포한 후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들이 카나에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사기와 금전갈취로 벌어들인 금액은 1,000만엔, 약 9,072만원을 초과했습니다. 결국 카나에가 연루된 형사사건들은 모두 다른 지역 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3건의 살인사건, 6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1건의 절도사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건의 기이함과 막대한 금액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카나에가 다수의 남성을 유혹하여 수면제가 들어간 음식을 먹인 후 숯불을 피워 그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이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나에에 대한 첫 재판은 2012년 1월 10일에 열렸고 최종 재판은 4월 13일에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약 100일 가까이 소요되었으며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목격자의 증언이나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범인이 구매한 숯과 수면제, 범인과 사망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등의 간접 증거들로 판결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카나에의 변호사는 그녀가 사망자들의 부탁으로 숯을 사온 것이며 사망 원인은 카나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이는 사고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를 연쇄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카나에는 사고 현장을 교묘하게 위장해 피해자들이 자살한 것처럼 꾸며 경찰을 속였습니다.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소고기찜에 수면제를 섞어 넣은 뒤 그를 차 안으로 데려가
숯화로를 피워 일산화탄소로 피해자를 해쳤습니다. 수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카나에는 매번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화장과 옷차림을 꼼꼼하게 꾸미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끊임없이 비합리적인 변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사망자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물질과 돈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지만 돈은 모두 상대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무고하고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카나에는 테레다 타카오와 오오이데 요시유키가 자신과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0살의 안도케조의 경우에는 담뱃불이 바닥에 떨어져 숯불을 점화하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화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카나에는 법정에서 대담한 발언을 계속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변론 과정에서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마구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은 모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나에는 자신의 침대 기술보다도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능력이 일반 여성들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녀의 발언이 지나쳐 법정 내 사람들이 그녀의 부적절한 내용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남성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한 이유는 자신과의 이별 통보로 인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2012년 4월 13일 마지막 재판일의 기타 지역법원은 살인, 사기, 절도 등의 죄목으로 카나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탐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이어 중범죄를 저질렀고 반년 동안 3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나에는 법정에서 다양한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해서 주장했으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카나에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서전인 라이산을 집필하여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녀의 생애와 과거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남녀 관계에 대한 많은 분량의 묘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항소 과정이 길어지는 동안 카나에는 수감 중에도 3번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3월 카나에의 블로그 운영을 도와주던 60세의 남성 도이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만에 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웠고 카나에는 그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그녀가 결혼 생활 중에 마음이 떠나 다른 결혼 상대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나에는 도이와 새로운 연인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60세의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입양 관계를 맺어 도이는 카나에의 양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카나에는 두 번째 남편과 빠르게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카나에가 체포되기 전에 이미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카나에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나에는 다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3번째 남편은 한 언론사의 편집장이었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편집장이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뜻밖에도 인터뷰 중에 편집장은 카나에가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의 인격적 매력에도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2018년 1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나에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카나에는 일본 전후 역사상 15번째 여성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사형이 확정된 후 현재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그녀는 여전히 사형수 신분으로 도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판결은 결국 집행될 것이 확실하며 그녀의 죄악으로 얼룩진 삶은 이제 마침내 끝을 향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